이런 것을 펀더멘털 경제라고 한다면, 전통적 경제학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비전통적 경제학, 이른바 투기 경제학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산가격 부양 정책, 과도한 금융 완화책이라든지 이제 재정 확대책은 여기에 들어가죠. 스톡 경제에서 이제 순채무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품을 형성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대부분이 이제 금융 완화 또는 재정 확대,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예요. 이걸 다른 관점에서 또 문제를 지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미국형, 이른바 이제 서방의 어떤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형의 어떤 경제와 중국형의 이제 공급과잉 경제의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혁신 없는 소비주도 경제는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시경제 분석 패러다임을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하는 틀인데, 경제를 보면 이제 생산경제, 자산경제, 그 다음에 이제 실물경제, 금융경제. 생산경제는 공급 측면이죠. 공급 측면에서 이제 경제 활동별이죠. 경제 활동별로 이렇게 평가한 거고, 실물경제, 금융경제는 뭔가 소비죠. 수요 측면이죠. 수요 면에서 본 거고, 이거는 공급 면에서 본 거죠. 공급 측면에서의 본 거고, 이건 수요 측면에서 본 경제죠. 그래서 생산과 실물 수요가 매칭이 돼서 이제 실물 생산 경제에 이제 그다음에 그 생산은 이제 재화 서비스죠. 상품과 서비스죠. 금융 서비스에 이제 그 공급과 금융 서비스의 수요가 맞물려서 재화 서비스 이제 GDP가 결정되는 거죠. 자산 경제는 이제 실물 자산 상품과 부동산에 이제 거래되는 경우고, 금융은 이제 증권이나 이러한 뭐 코인 같은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경제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제 이것 말고 이 이제 전통적인 이른바 이제 거시 경제의 틀 말고 전통적인 거시 경제 틀을 벗어나는 비전통적인 경제 영역이 있죠. 비전통적인 경제 영역이 이제 이른바 이제 투기 심리.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전통적인 경제는 수요와 공급 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은 개인의 만족도,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가격은 이제 수요가 결정하죠. 가격은. 수요 측면이 결정을 하죠. 비전통적인 경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투기적인 심리. 근데 오늘 올랐어? 내일 또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 근거가 없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거시경제 틀은 이제 펀더멘털 경제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펀더멘털 경제라고 한다면, 전통적 경제학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비전통적 경제학, 이른바 투기 경제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산가격 부양 정책, 과도한 금융 완화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제 재정 확대책은 여기에 들어가죠. 스톡 경제에서 이제 순채무 들어가죠. 그래서 과도한 이제 재정 확대책으로 경기를 이제 부양하는, 그래서 정부 채무가 이렇게 폭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스톡 자산은 이제 상품과 부동산, 이제 부동산에 그냥 쌓이는 거니까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톡 금고에 넣어놓는다든지 말이고 스톡 자산으로 쌓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스톡 경제죠.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의 영역 밖에 있는 거죠. 스톡 경제나 투기라든지 어떤 금융 어떤 정책이나 어떤 재정 확대책 같은 것들은 전통적인 경제학 영역의 밖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것에 해당하죠. 그래서 버핏 지수는 뭡니까? 실제로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것은 그 한 나라의 경제를 전부 몽땅 그래서 하나의 대표적인 주식으로 간주를 해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했을 때 대한민국의 그 영업 실적은 뭡니까? GDP죠. 주식회사 일본의 영업 실적은 GDP죠. 그렇게 보면은 이 주식하고 이 GDP 간에는 1대1의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 이거 전통 경제학에서는. 전통적 거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주식과 이른바 주식의 시가총액과 GDP 간의 1대1의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른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버핏 지수를 계산하는 거죠. 주식의 시가총액 GDP로 나누어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주가가 거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 1대1로. 주식과 시가총액과 GDP가 1대1 때는 100인데 그걸 넘어가면은 거품이고 내려가면은 주가가 과소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 주가가 과소평가돼 있다가 지금 이제 이 팬데믹 때 적정평가하다가 갑자기 지금 빨력으로 지금 이제 작년 연말부터 거품이 형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80년대에 이른바 이제 부동산 거품 이렇게 주가 거품 때 거품이 약간 있었다가 그 후에는 이제 계속 저평가돼 있다가 2015년 이제 2013년 아베노믹스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 거품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고 2020년 그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거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미국도 이제 1995년까지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었다가 95년 이후에 이른바 이제 닷컴 버블 때 이제부터 주가가 계속 고평가, 이제 거품 형성을 하고 있죠. 미국은 계속. 그러니까 거품을 형성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대부분이 이제 금융 완화 또는 재정 확대.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의 정부 채무가 폭증을 하고 제로금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양적 확대책이라든지 뭐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금융 완화를 과도하게 한 그런 시기가 이제 95년 이후죠.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든지 닷컴버블이라든지 9.11 테러라든지 다 그런 것 때 금융 완화를 과도하게 하고 재정 확대를 과도하게 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이른바 레이거노믹스 하면서 이제 균형 재정을 강조하고 실제로 이제 클린턴 정부 때는 재정 균형을 달성했죠. 균형 재정을 달성했다가 다시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지금 주가 거품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미국은 이른바 자전거래, 미국 주식시장은 자전거래 계속 떠받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쓰러져 버려요. 누군가가 계속 지금 대줘야 돼요. 대줘야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본도 주가가 이렇게 이제 아베노믹스를 기점으로 해서 뛴 것도 이제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랬죠. 완전히 마이너스 금리, 그다음에 양적, 질적 확대책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 부어서 띄우는 거품이죠. 그렇죠? 명백하죠. 한국은 이제 덩달아서 거품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저평가되어 왔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 가장 비전통적 경제하고 스톡 경제가 주도해서 이게 원래 이것이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한 거시 경제가 주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가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작용을 할 정도에 그쳐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생산 경제가 약화되고 이른바 소비 경제죠. 이게 소비 주도 경제죠. 소비 수요 주도 경제. 생산 경제는 이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죠. 무슨 적자입니까? 무역 적자를 내고 있죠. 대규모 무역 적자를 해서 공급적인 부족에 의해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부족은 이제 제조업의 이제 경쟁력 약화 때문에 기인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실물 펀더멘탈한 전통적인 경제의 영역이 미국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그 약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이른바 이제 인터넷 혁명, ICT 혁명, 스마트 혁명, AI 혁명과 같은 이런 이제 디지털 혁명, 디지털 경제 주도권 계속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양적 확대책이다, 또 제로금리 정책이다, 그 다음에 연방정부의 채무 폭증에 의해서 떠받쳐서 이렇게 이른바 펀더멘털 경제의 경쟁력 약화를 보존해온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른바 투기 거품이 계속 커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 비전통적 경제 영역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은 위험할 정도로 커져버렸다. 일본 역시 이른바 아베노믹스하고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로 해가지고 선진국에서 가장 정부 채무가 많은 그런 나라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도 이처럼 펀더멘털한 경제가 이른바 30년 장기 침체, 이른바 펀더멘털 경제가 계속 침체되거나 약화되고 그걸 떠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과도한 자산 가격 부양책, 아베노믹스다 마이너스 금리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재정 확대다 해가지고 계속 이 비전통적인 경제 영역과 스톡 경제 영역에서의 계속 무리수로서 이 펀더멘털 경제 영역을 떠받쳐왔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나마 이 펀더멘털 경제 영역이 그나마 양호한 상태로 왔다라는 거지. 양호한 상태로 왔는데 2010년 이후 또는 팬데믹 이후에 이른바 부양책,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과연 합당했느냐라는 것에 좀 의문이 든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죠. 그 다음에 한국의 정부 채무가 다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다고 하지만은 한국의 경우에 이 스톡 경제를 떠받쳐온 것은 정부가 아니라 가계예요. 가계의 부동산 스톡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게 이른바 순채무 문제, 가계의 순채무 문제가 지금 이제 심각하죠.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 가계 채무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영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가계 채무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이러한 비전통적 경제 영역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한국은 낮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예요. 이걸 다른 관점에서 또 문제를 지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미국형, 이른바 이제 서방의 어떤 자본주의 시장 경제형의 어떤 경제와 중국형이죠. 중국형의 이제 공급과잉 경제의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이른바 이제 혁신 없는 소비주도 경제는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소비 주도형 경제라고 그랬죠. GDP의 70%가 민간 소비잖아요. 민간 소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 지금 이제 약화로 인해 가지고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 무역 적자가 크잖아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이제 사실은 소비가 이제 GDP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공급 부분에 이렇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이 경제 전반적인 경쟁력의 약화가 이제 뭡니까?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이 일본이 아주 뒤처져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디지털 경제는 사실 심하게 말하면 후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쟁력이 지금 약화돼 있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게 일본 경제의 어떤 그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일본의 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영역에 있어서 경쟁력도 조금씩 알게 모르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럽도 디지털 경제가 약하죠. 유럽도. 사실 유럽의 어떤 그 디지털 경제라고 이렇게 딱히 지금 내세울 만한 그런 저런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유럽도. 그러니까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죠. 유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금융 정책, 과도한 금융 부양책과 이제 정부 채무 문제가 이미 표면화되고 있죠. 유럽 그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점점 확대됐잖아요. 채무 문제들이.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은 이제 일본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혁신 없는 소비주도 경제는 지속 불가능하다. 왜냐? 생산 경제 부문의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그랬죠, 미국은. 그러니까 그 디지털 경제 부분의 어떤 그 경쟁력 강화가 그나마 미국의 어떤 소비주도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혁신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전통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죠,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혁신이 없죠. 어느 쪽에도 혁신이 없죠. 뭐 디지털 쪽에도 혁신이 없고 전통 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이 없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전통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다소간의 어떤 그 혁신과 그게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들이 있죠. 한국은 디지털 뭐 반도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나마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에 떠받치는 소비주도 경제로서 지금 버티고 있다. 반면에 일본이나 유럽같이 혁신이 없던 소비주도 경제는 지속 불가능하다. 생산 경제 부분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순채무가 폭증하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일본 경제가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사실 지금 이제 AI 혁명으로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미국 경제의 소비주도 경제를 지금 떠받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스톡 경제의 정부 채무라든지 과다한 금융 완화로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지속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디지털 혁신만으로는 지금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죠. 과도한 금융 완화로 자산 투기 거품이 계속 빈발한다. 그다음에 자산 투기 거품이 빈발하면 극단적인 양극화 를 이렇게 심화시킨다. 이러면 이제 스톡 자산을 가진 사람과 뭐 안 가진 사람 간에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그러니까 혁신 없는 소비주도 경제는 지속 불가능하다. 미국, 일본, 유럽, 점차 이제 한국도 이런 영역으로 접어들 위험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공급과잉 경제도 지속 불가능하다. 중국형 같이. 왜? 기업 파산 위험이 부동산 기업 파산뿐만 아니라 이른바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계속 떠받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걸 떠받쳐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는 기업 파산의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에 의해서 디플레가 고차가 된다. 디플레가 고차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업 파산 위험과 맞물리죠. 디플레가 고차가 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판매 단가가 더 내려가고 판매 단가가 내려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 이제 손실이 나거나 기업이 파산 위험이 높아지죠. 당연히 이제 그 수익성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르죠. 해고를 하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져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소비 위축이 되죠. 소비 위축이 되죠. 그 다음에 기업 파산도 막고 소비 위축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은 이제 기업 파산을 막으려고 빚을 막 땡겨다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채무가 폭증을 해요. 실제로 중국의 공기업 명령에 국영기업이는 근데 채무가 어마어마해요. 중국에. 그 다음에 중국 정부 채무도 공식적인 통계 수치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될 정도로 정부 부문의 채무가 거의 뭐 100%에 달아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걸로 실제로 IMF 추계에 의하면은 순채무 폭증 위험이 높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형의 경제도 지속 불가능하고
이른바 미국형의 경제도 사실은 지속 불가능하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의 이런 서방 선진국형의 어떤 그 경제도 혁신이 없는 경제는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느 경우든지 간에 혁신이 없는 경우에 여기 펀더멘털한 전통 경제 영역에서 혁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비전통 경제 영역이나 스톡 경제 영역에서의 채무나 과도한 금융 완화로 인해 가지고 자산 가격 투기 거품이 빈발을 하고 투기 심리가 이렇게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양극화가 극대되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간의 양극화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게으르냐 열심히 하느냐로서 소득 격차가 나는 게 아니라 스톡 자산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로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악성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게 유럽, 일본 같은 서방 경제는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수요 측면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 중국은 과잉 생산, 공급 과잉 상태에서의 이른바 경쟁력이 없는 좀비 기업까지도 떠받치는 그런 과잉 생산 구조 속에서 수요 부족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른바 디플레 경제. 그러니까 그 미국과 일본과 유럽 모두 다 지금 거품 상황이죠. 한국도 거품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거품이죠. 반면에 중국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거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물론 중국이 주가도 좀 오르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AI 거품론이 현재 어디까지 왔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본과 한국의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초단기에 폭등을 했는데 그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아울러서 거시경제 분석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거품이 왜 발생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서방 선진국형 경제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공급 과잉형 경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